그거 병원비 맞지? 아니야, 엄마. 그럼 왜 숨겼어? 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 걔야. 새벽 2시였습니다. 재훈아, 엄마 괜찮아. 당신 왜 안 자? 그냥 물 마시러. 시작하기 전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화장실 불을 켰을 때 형광등이 2번 깜빡이다 겨우 들어왔습니다. 한영숙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손가락 끝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렸습니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8,200만 원. 1년 전에는 분명 1억이 넘었습니다. 반년 전에도 9천만 원대를 가까스로 유지했습니다. 숫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배수구로 스며드는 물처럼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을 영숙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문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는 남편 오병철이 자고 있을 것이었고 그 맞은편 작은 방에서는 아들 오재훈이 불도 켜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까지 다녀온 아들이 30이 훌쩍 넘도록 이 집 이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남자 모두 지금 이 지붕 아래서 내일을 잃어버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영숙은 핸드폰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인지 이제는 울어야 할 이유조차 정리가 된 것인지 그 경계가 영숙 자신도 흐릿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싶으면 어김없이 30년 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첫 아이를 낳던 그해 영숙은 국어교사 임용고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발령이 났고 아이가 생겼고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조용한 포기가 이 새벽의 화장실과 이어져 있을 것이라고는 그때의 영숙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15평 빌라, 형광등 하나, 줄어드는 숫자. 60을 넘긴 여자가 그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남편 오병철은 한국도로공사에서 30년을 넘게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날이 1년의 절반이었고 지방 출장이 잡히면 열흘씩 집을 비우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차장이라는 직함에 그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후배들 앞에서 허리를 곧게 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 가장들이 그러했듯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 안에서 집보다 회사가 늘 먼저였을 뿐이었습니다. 한영숙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침 6시 밥상을 차리고 남편 양복에 다리미질을 하고 아들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 봉투를 챙기고 관리비를 내고 시어머니 생신을 챙기고 다시 저녁을 차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불평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버티고 스스로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오재훈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는 다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그 말은 반복됐고 영숙은 그 말들을 마음속 깊이 하나씩 쌓아두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믿음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어느새
이 집 공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병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아들 얘기가 나오면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재훈이가 이번에 전교권이라고 선생님이 특별하다고 했다고. 그 말을 꺼낼 때의 병철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볼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부부는 아끼는 일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혔습니다. 영숙은 파마를 밀었고 병철은 취미로 다니던 등산 모임 회비를 끊었습니다. 둘 다 그것이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재훈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는 한 문장이 이 집의 나침반이었고 이 집의 종교였습니다. 그 믿음이 이 집을 지켜주기도 했고 결국 이 집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합격 통보가 왔을 때 영숙은 식탁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병철은 전화를 받고 회사 화장실로 들어가 혼자 한참을 있다가 나왔다고 나중에 술 기운에 고백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그 학교에 붙었다는 사실은 기쁨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이 얼마나 꽉 쥐고 살았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 집 살림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울 자취방 보증금의 월세, 등록금, 생활비. 첫 해에만 2,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영숙은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줄일 수 있는 항목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이건 투자야. 부부는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 재훈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학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영숙의 확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재훈이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미국 경영대학원에 가고 싶어요. 뉴욕대 MBA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병철이 잠든 뒤 영숙은 혼자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뉴욕 생활비, 등록금, 왕복 항공료. 숫자들이 쌓였습니다. 2년 최소 1억 2천만 원. 영숙은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소리 없이 부엌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밥상 앞에서 오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이 집은 다시 한번 아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정은 다음 날 아침 밥상에서 났습니다. 병철이 먼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보내자. 짧았지만 그 말 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각자 뒤척이며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거기까지 다녀오면 우리 아들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된다. 그날부터 영숙은 하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적금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부어온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중도해지 손실을 설명하는 동안 영숙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본인 명의 보험이었습니다. 50이 넘어서도 꼭 유지하고 싶었던 실손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병철은 퇴직 이유를 대비해 따로 넣어뒀던 개인연금 일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얼마간을 빌렸습니다. 재훈이 취직하면 꼭 갚겠다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이 집에서 달라진 것들은 작고도 많았습니다. 명절 귀성 횟수가 줄었고 외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영숙이 즐겨 마시던 커피 믹스도 어느 날부터인가 찬장에서 없어졌습니다. 병철은 퇴직 후 바꾸려던 낡은 차를 그대로 몰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색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영숙이 가장 오래 마음에 담아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끝 옷가게 쇼윈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거기 걸린 코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그냥 단정한 겨울 코트였습니다. 영숙은 몇 초 동안 유리 너머를 바라보다가 그냥 걸어갔습니다. 재훈이 취직하면 그때 사면 되지. 그 코트는 끝내 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겨울도 또 그 다음 겨울도 그 옷가게는 나중에 치킨집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오는 영상통화는 언제나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화면 속 재훈은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말이 빨라졌고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했지만 그 힘듦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라고 있다는 게 영숙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항상 같은 말로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재훈아, 엄마 괜찮아. 밥은 먹고 다니지. 그 말을 할 때마다 병철은 슬쩍 카메라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은 그 이유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졸업식 사진이 카카오톡으로 날아왔습니다.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화창한 뉴욕 하늘 아래 서 있는 재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2번 두드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핸드폰을 열 때마다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아들.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병철도 그 사진을 따로 저장해뒀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재훈이 귀국하던 날 공항에 마중 나간 영숙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공항 로비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평소보다 반찬을 2가지 더 차렸고 병철은 반주 한 잔을 했습니다. 재훈은 된장찌개를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저녁이었지만 이 집이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됐다. 이제부터는 갚아지는 시간이 시작된다고. 그러나 현실은 영숙이 기대한 순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 집이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취업 준비는 귀국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에 뉴욕대 MBA. 병철은 그 조합이면 어디든 서류는 통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선택의 문제지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훈 본인도 마음 한편에 그 믿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서류 탈락 통보는 입사 지원 열흘 뒤에 왔습니다. 재훈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대기업은 서류도 AI가 먼저 걸러요. 영숙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번째 탈락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번째부터는 재훈이 결과를 먼저 꺼내지 않았고 영숙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5번째 탈락 즈음이었습니다. 재훈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날이 하루, 이틀 이어졌습니다. 밥을 가져다 놓으면 그릇이 비워져 나오기도 하고 그대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깐 머뭇거리다 그냥 돌아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병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터넷에 뭔가를 검색하는 것도
아들에게 말 거는 것도 아내에게 속내를 내보이는 것도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눈 낮춰서 작은 데부터 시작해봐. 재우는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병철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남은 자산, 한 달 생활비, 남편 연금. 숫자들이 조용히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그 숫자를 소리내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이 스스로도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재혼이 탈락할 때마다 자신도 함께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력서가 곧 자신의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 그 많은 포기들이 이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면 대체 무엇이 틀렸던 것인지. 영숙은 그 질문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도 밥상을 차렸습니다. 8달 만에 재훈이 중견 IT 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이 집에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병철이 고기를 샀고 영숙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재훈이 첫 월급 받으면 엄마 외투 한 벌 사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날 밤 혼자 웃었습니다. 그 안도감이 채 1년도 가지 않았습니다. 입사 10달째 되던 가을, 재훈이 다니던 회사에 희망퇴직 공고가 붙었습니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막내 직원들부터 대상이 됐고 재훈도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회사를 떠나야 한다는 말을 재훈이 꺼낸 날, 이 집 저녁 식탁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찌개 국물만 조용히 떴습니다. 병철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재훈이 살던 전셋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역전세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재훈은 보증금 없이 이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숙의 통장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던 생활비의 재훈 몫이 더해졌고 숫자는 전보다 빠르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영숙이 가슴에 손이 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누르면 뭔가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괜찮겠지. 그러다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진료실 문을 나서며 걸음을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그날의 영숙에게는 왠지 낯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괜찮냐는 병철의 말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말에 밥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늘 그랬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괜찮아져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어느 저녁 재훈이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핸드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국을 데우면서 뒤쪽으로 아들을 한번 흘끗 봤습니다. 병철은 신문을 내려놓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무언가 꺼내려는 게 있다는 것을 이 집 식구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대요. 결혼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고. 영숙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병철은 신문을 덮었습니다. 수진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여자였습니다. 재훈을 진심으로 좋아했고 이 집 식구들에게도 늘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전세 보증금도 묶이고 살 집도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논리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로 맞는 말이 이렇게 가슴 한복판을 후벼낼 수 있다는 것을 영숙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 순간 또 한 번 또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재우는 그날 저녁 밥을 절반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노크를 할까, 그냥 있어줄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재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정리했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었습니다. 영숙도 묻지 않았습니다. 병철은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훈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2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이 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영숙의 머릿속을 오래 맴돌았습니다. 취직이 됐더라면, 보증금이 묶이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달랐더라면,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병원에서 받아온 결과지를 혼자 다시 펼쳐봤습니다.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종이를 다시 접어 서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엄마가 아파도 된다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영수증은 청바지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병철이 세탁기를 돌리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이 손에 걸렸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병원 이름, 날짜, 조직 검사 비용, 영숙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병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영숙이 저녁을 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철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의 등 뒤에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영숙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에서 병철이 우는 것을 본 것은 결혼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영숙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영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2 사람이 부엌 한가운데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재훈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엄마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3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 안에서 각자 혼자 버텨오던 시간이 그 짧은 순간에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영숙이 입원한 날 병철은 새벽부터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재훈은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팀, 대기업도 아니고 첫 번째 회사도 아니었지만 재훈이 다시 시작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차를 냈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된 덕분에 예후가 좋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철은 복도 의자에서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영숙이 처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었어? 병철이 피식 웃었고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이렇게 오래 혼자 하고 살았구나. 이제는 조금 나눠도 되겠구나. 다시 오늘입니다. 재훈은 오늘도 출근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 나섭니다.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이 예전에 꿈꾸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재훈은 압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몇 달 전과는 다릅니다.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병철은 요즘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돌다 보면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칩니다. 채용 공고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기도 합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마음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정리가 다 되면 그날 지원서를 낼 것입니다. 영숙은 오늘 처음으로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성인 독서 지도사 과정이 이달부터 개강한다는 공고를 일주일 전에 봤습니다. 등록 마감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살에 접었던 국어 교사의 꿈이 이 나이에 이 모양으로 다시 문을 두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틀린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재우는 내일 미팅 자료를 정리했고 병철은 텔레비전을 보다 소파에서 깜빡 졸았고 영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다시 화장실 불이 켜졌습니다. 영숙은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여전히 줄어 있었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것들이 남아있고 당장 넉넉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앱을 닫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숙은 끝내 해피엔딩을 맞지 못했습니다. 통장 숫자는 여전하고 아들은 아직 제자리를 찾는 중이고 부부의 노후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집은 이제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괜찮을 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만 잘 되면 된다는 믿음 하나로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노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영숙은 60이 넘어서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너무 늦게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아직 괜찮은 분들께 지금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시간이라는 것을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이제는 소리내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광등이 2번 깜빡였습니다. 영숙은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